어렸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애정을 얻을 수 있었다. 식사를 하다 트림을 할 수도 있고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중요한 친구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그런 인물들의 행동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친구나 연인은 우리가 파산을 하거나 수모를 당해도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속물들의 매우 조건적인 관심이다. 속물 근성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1820년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의 많은 대학의 시험 명단에서 일반 학생을 귀족 자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옆에, 즉 자귀가 없다고 적어놓은 관례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은 처음에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곧 근대적인 의미, 즉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 즉 그 사람의 조롱받아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차별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선구적인 작업인 속물에 관한 책에서 윌리엄 세커리는 25년간 속물이 영국의 철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에 어디를 가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새로웠던 것은 속물 근성이 아니라 속물들의 그런 전통적인 차별 행위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평등 정신이었다. 그 이후 노골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 즉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나 음악이나 와인이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낫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속물이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버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 또는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 속물 근성의 의미를 좁혀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자면 속물 근성은 귀족 계급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물 근성을 사냥이나 신사 클럽에 대한 열망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현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속물은 시대에 따라 군인, 주교, 시인, 농민 등 여러 특정한 집단에 영합했다. 속물의 1차적 관심은 권력이며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속물의 존경 대상도 바뀌기 때문이다. 속물 집단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안겨준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는, 즉 우리의 지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오디세우스의 책략과 꾀가 있다 해도 우리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표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존재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면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어른끼리 하는 사랑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형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력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했다. 아기는 물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보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아기는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발가 벗겨진 상태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다. 아기는 그 통제할 수 없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애정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예의를 지킨다든가, 학교나 다른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든가, 계급이나 명성을 얻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훌륭한 행동으로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만으로 우리의 근저에 깔린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부엌 바닥에 집짓기 블록을 늘어놓기만 해도 부드럽고 통통한 몸을 뒤치며 믿음이 담긴 눈으로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관대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기 때문이다. 멍청한 아첨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당신을 사귄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밑바닥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나의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점심에 초대한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또 초대한 사람의 태도가 곧 바뀔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권력이나 명성은 우리 자아의 진정한 알맹이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고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자리 잡은 애정 욕구 또한 조금도 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아첨꾼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대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을 암시해야 함을 안다. 그래서 멋진 차, 신문에 등장한 모습, 회사 임원직위는 자신의 깊고 순수한 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그러나 아첨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의 반지르르한 표면 밑에서 변덕스러움을 감지하고 속물의 무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운이 좋아 잠시 아슬아슬하게 손에 쥐고 있는 지위가 본질적 자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속물은 명성과 업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누구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는 것이 좋을지 잽싸게 재평가를 해보곤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희비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19세기 말 파리의 어느 안개 낀 저녁,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부르주아 내레이터는 귀족 친구인 생르 후작과 저녁을 먹으러 비싼 식당으로 간다. 내레이터는 일찍 도착하고 생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자 식당 직원들은 내레이터의 익숙지 않은 이름과 초라한 외투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심을 쓰는 체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탁자로 안내하고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느릿느릿 가져다 준다. 그러다 15분 뒤에 후작이 도착하여 내레이터가 그의 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직원들 눈에 내레이터의 가치가 바뀐다. 지배인이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차림표를 펼치더니 화려한 동작을 섞어가며 특별 요리를 외우고 옷을 칭찬한다. 게다가 이런 예우가 귀족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막으려는 듯 이따금씩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작은 미소를 슬쩍 흘리기도 한다. 내레이터가 빵을 좀 달라고 하자 지배인은 뒤꿈치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내며 소리친다. 알겠습니다, 남장님. 나는 남작이 아닌데요. 나는 일부러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백장님. 다시 이 일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봐야 내가 후작주의로 올라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변이 눈앞의 상대에게 만족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깔린 역학은 냉혹하다. 물론 지배인은 그 속물적인 가치체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저 냉혹한 틀 내에서 상대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 대신 우리 영혼의 고귀함을 이야기해줄 생루 후작이나 신데렐라의 왕자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 싸늘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냥 식사를 마치게 된다. 신문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따라서 언론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 버리는데 그 수준은 위험할 정도다. 세커리는 영국인이 높은 지위와 귀족 계급에 매달리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신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문은 매일 자기가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고 역설하는데 이는 결국 자기가 없는 보통 사람은 시시하다고 역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세커리가 특히 걱정했던 것은 신문의 궁정란으로 여기에서는 정중한 태도로 상류사회 사람들의 파티, 휴가, 생일, 죽음을 다루었다. 속물에 관한 책이 출간된 달인 1848년 10월의 며칠간 모닝포스트의 궁정란을 보면 브롬경이 브롬홀에서 사냥 파티를 열었다는 기사, 애그니스 더프 여사가 에든버러에서 출산할 날이 다가왔고 조지너 페이큰햄이 버글리경과 결혼했다는 기사 등이 눈에 띈다. 이런 가짜는 기사들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속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커리는 말한다. 속물 근성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신문을 타도하라. 세커리의 생각대로 신문들이 애그니스 여사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대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초점을 맞추어 준다면 지위에 대한 불만 또한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은 두려움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있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길을 쓴다. 두려움은 세대를 따라 전해진다. 모든 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패턴이지만 속물도 속물을 낳는다. 나이든 세대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준다. 자신의 후손이 낮은 지위가 곧 무가치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고 또 높은 지위가 곧 훌륭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정적 토대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스파이스 월콕스 집안 사람들이 가네요, 엄마? 1892년 펀치에 실린 만화에서 봄날 아침에 하이드 파크를 걷던 딸은 어머니에게 소리친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안 되지 얘야. 어머니가 대답했다.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야. 엄마가 이런 발언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스파이스 월콕스 집안 사람들에게 앞으로 좀 더 원숙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시작된 속물 근성의 순환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속물적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힘들다. 이 병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속물 근성이 붕괴했다고 해서 그 뒤에 스스로 속물이 되어가지 말란 법도 없다. 거만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두드러지는 집단의 속물 근성은 모든 사람을 사회적 야심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야심을 못마땅해 하다가도 어느새 그것이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수단인 양 쫓아다니게 된다. 그런 행동은 두려움에서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멸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위의 상징들을 다급하게 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호사스러운 장식물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천박한 가구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 나갔다. 그 다수는 런던의 잭슨 앤드 그레이엄이라는 회사의 작품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화려한 가구는 가지를 잘라낸 떡갈 나무를 깎아 만든 장으로 이 장은 포도를 따는 소년들의 상, 여상주 둘, 조각한 벽귀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장의 핵심은 높이가 60cm에 이르는 금박을 입힌 웅장한 황소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을 조롱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의 가구를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구를 산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식장을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상황을 조속한 것이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의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무시와 외면은 속물적인 세상의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감정적 형벌이다.